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 여자이고 퇴직한 판사입니다. 전 젊은 시절 법대를 나와 그 당시에 사법고시에 대학 졸업과 동시에 패스를 해서 판사가 되었고 40년 가까이 판사 일을 하다 얼마 전에 퇴직을 했죠. 남편은 검사였는데 같은 법조계에서 일하는 남편을 선배의 소개로 만났고 결혼을 한 뒤 슬하에는 아들 한 명을 두고 있습니다. 아들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자신의 처와 살고 있고 남편은 검사 일을 하다 중간에 법학대학 교수가 되었고 남편 역시 몇 년 전 퇴직해서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일에 매달려 바쁘게 살아온 저와 남편이기에 은퇴 후의 여유로운 삶이 참 좋더군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지 않고 일주일에 사흘 이상은 낮잠도 실컷 자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맛집 순례도 다니고 그렇게 부부가 평생에 처음으로 배짱이 같은 생활을 하면서 일상을 즐기던 어느 날 저희 친정엄마께서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나이가 연로해도 정정하셨는데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신 데다 치매까지 겹치는 바람에 누군가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죠. 주변에선 다들 괜찮은 요양원 정보라면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고 연락처를 수소문해 주었는데 저는 엄마의 건강 상태를 알게 된 즉시 엄마가 사시는 허름한 단독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남편은 일주일에 2, 3일 저희 친정집에 들리기로 하고 저는 일단 엄마 곁으로 가서 보살펴드리기로 했죠. 언니, 효녀 났어? 엄마가 췌장암 투병도 그렇지만 치매 환자 수발. 그거 보통 일 아닐 텐데 정말 자신 있어요? 엄마가 지금 내 얼굴 못 알아보는 정도도 아니고 치매는 이제야 발병해서 정신이 조금 오락가락 하시는 정도인데 아직은 집에서 충분히 돌봐드릴 수 있는 상황이니 넌 걱정하지 말고 네 시어머니 병가 누나 잘하렴. 예나 지금이나 언니는 엄마 금상 딸이 많네. 결국 엄마 마지막 병수발도 언니가 이렇게 나서서 하는 걸 보면 엄마한테 좋은 딸 되는 경쟁에서 난 한 번도 언니 이겨본 적이 없는데 마지막까지 꼭 언니가 이기고만 해. 경순아,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너 시어머니가 항암 치료 중이라 네가 엄마 돌볼 상황이 안 되어서 그런걸. 너는 또 식당 운영도 해야 하고. 알았어. 언니한테 고맙게 생각해요. 내가 평생 엄마하고 언니를 질투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 그래. 이 마당에 내가 언니한테 고맙지 다른 억하심정 있어 그러겠어요? 노인 병수발 그거 보통 일 아닌데 간병인도 한 병 쓰면서 간호해요. 엄마 치매까지 겹쳐서 옆에서 보살펴드리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걱정 마라. 네 형부도 퇴임해서 펑펑 노는데 머슴 간병인도 한 명 확보했으니 너는 엄마 걱정은 접어두고 네 시어머니 간병이랑 식당 일이나 잘 신경 쓰렴.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너한테 전화할게. 알았어요 언니. 주말엔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보러 갈게요. 고생해요 언니. 동생이 그렇게 약간 뾰족한 반응을 보이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 유년기의 가정사는 복잡하고 불우한 편이었거든요. 10살 남짓할 때까지 저는 거의 천혜고하나 다름없는 처지였습니다. 저희 친엄마는 저를 낳고 아빠와 함께 사시다가 먹고 사는 일이 너무 힘이 든 나머지 저를 한동안 시골 외할머니 댁에 맡기고 식당 일을 하며 억척스레 돈을 모으셨다고 합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엄마가 자기 식당을 오픈할 정도가 되면 저를 데리고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군 저를 외할머니 댁에 맡겼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일하던 식당에 화재 사고가 나는 바람에 돌아가셨고 그 보상금을 고스란히 챙긴 아빠는 그 엄마의 목숨값과도 같은 돈을 노름에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그 와중에 외할머니까지 돌아가시고 저는 결국
아빠 품에 되돌아와 생활하게 되었는데 아빠는 노릇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가 멀다 하고 술고래가 되어 집에 들어오는 일이 다반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거기다 단골 술집 마담 여자와 살림을 차리게 되었는데 그 여자는 제대로 돈도 못 벌면서 기둥서방 노릇이나 하는 아빠의 딸인 저를 처음부터 못마땅히 했습니다. 5살 언저리의 기억인데도 지금도 저를 노려보며 반찬이라곤 거의 단무지뿐인 식은 밥을 저에게 내팽개치듯 던져주던 그 여자의 표독스러운 얼굴이 생생합니다. 그렇게 구박댕이 찬밥 신세로 지내다가 어느 날 제가 10살이 되던 해에 쌀쌀한 늦가을이었습니다. 아주 밤늦게 아빠와 그 여자는 차에 저를 태우고 어디론가 데려가더니 잠깐 슈퍼에 다녀온다면서 두 사람만 차를 타고 떠나버렸죠. 저는 그렇게 처음 와보는 도시에 처음 본 동네에 한밤중에 버려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유기의 상황을 겪었던 거죠. 아무리 기다리고 기다려도 아빠와 그 새엄마는 저를 다시 데리러 오지 않았죠. 그런 우여곡절 끝에 고아원에 맡겨져 한 반년 정도 지났을 무렵 저는 지금의 친정엄마에게 입양이 되어서 엄마의 딸로 평생을 살아오게 된 것이죠. 엄마가 저를 입양해서 집으로 데려가셨을 때가 제가 11살이 되던 해 겨울로 기억합니다. 엄마는 아이가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있었고 저보다 2살 어린 딸도 한 명 있었죠. 그런데도 자신의 딸보다 나이도 2살이나 많은 저를 입양하는 것을 두고 고아원 원장님도 그런 소리를 하시던 게 기억납니다. 데려가시는 아이보다 어린 딸도 있다 들었는데 굳이 입양을 결정하시는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보통 입양을 원하시는 일반적인 사유를 많이 비켜가시는 듯 해서요. 뭐 그렇게 거창한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딸이 한 명인데 자매를 한 명 만들어주고 싶어 그래요. 그렇다고 제가 또 출산을 할 계획은 또 없어서요. 성별이 다른 남매보다 자매가 있는 게 딸아이한테도 더 좋을 것 같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 아이가 참 마음에 들고요. 그렇게 엄마 손을 잡고 고아원을 떠나왔던 것이 11살. 반백년 넘는 시간 동안 저는 엄마의 딸로 고마운 시간들을 살아온 셈이죠. 제가 입양되어 엄마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 아빠와 여동생이 못마땅한 얼굴로 저를 맞이하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 마음에도 이 집에서 나를 반기는 사람은 엄마 한 명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어쩌다 동생과 인형놀이를 하거나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사소한 다툼이라도 발생하면 난리가 났습니다. 동생은 불어 큰 소리로 울면서 아빠한테 달려가 고자질을 하고 제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아빠는 나를 야단치고 이런 상황은 결국 아빠와 엄마의 싸움으로 번지곤 했습니다. 아니 당신 그러니까 왜 쓸데없이 애를 입양해서 사사건건 집안 분란을 만들어? 우리 딸이 왜 어디서 보도 듣도 못한 애 때문에 장난감을 양보하고 차별을 받냐고. 당신 그런 소리 희수 듣는 앞에서 절대 안 하기로 했지. 그런데 왜 어른이 돼서 아빠란 사람이 애 앞에서 자꾸 그런 소리야. 당신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당신하고 나 못 살아. 야, 너 지금 밖에서 주워온 애 때문에 버젓한 남편하고 딸을 버리겠다는 거야? 그게 말이야 막걸리야. 이 정신 나간 여편네야.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 당신하고 못 산다고 했지. 내가 내 딸 자식 버린다고 한 적 없으니까. 그렇게 저 때문에 엄마 아빠의 싸움이 생기는 것이 싫어서 저는 어렸을 때 뭔가 동생과 작은 일이라도 다툼이 생길만 하면 무조건 제가 양보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예쁜 옷이나 신발, 인형이나 장난감을 가지고서 그 후로 단 한 번도 동생과 싸움을 벌일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맛있는 간식거리를 두고 학교를 파하고 돌아온 동생이 혼자서만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엄마는 대포집을 운영하셨는데 대포집 출근을 하려고 방에서 나오시다 그런 동생의 모습을 보셨죠. 아니 둘째야, 너 도너츠를 네가 훌렁 다 먹고 있는 거야? 엄마가 시장 가서 사오면서 그거 분명히 언니랑 2개씩 먹으라고 한 건데 그걸 너 혼자 먹고 있니? 참나. 언니는 이거 먹기 싫다고 나한테 분명히 말한 거라고. 엄마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날 욕심쟁이 취급이야? 야 희수야, 너 분명 도넛 안 먹는다고 말한 거 맞아? 그러지 말고 얼른 와서 너도 하나 먹어라. 얼른. 엄마, 경순이 말이 맞아요. 내가 먹기 싫다고 했어요. 내가 밀가루 음식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저는 평소 도넛이라면 환장하는 간식이었지만 그날 역시 동생과 싸우기 싫어서 다 양보하고 방에 들어와 공부나 줄창하고 있었죠. 이런 사정을 짐작한 엄마는 동생을 혼내시고 생각 없다는 저에게 동생에게 빼앗아오다시피 한 도넛을 건네주시는 거였습니다. 네가 고아원에서 입양되어 왔다고 동생과 다른 자격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엄마가 누누이 말했지? 경순이나 너나 엄마한테는 똑같은 딸이야. 동생이 욕심부려서 간식을 혼자 먹겠다고 하면 너도 엄마한테 말해서 동생을 혼내라고 하던가. 네가 동생을 타일러야지. 네가 그렇게 매사 양보하는 건 동생을 위해서도 너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니야. 알았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엄마였습니다. 자라는 내내 사소한 다툼이나 제게 억울한 일이 생길 때마다 저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엄마셨죠. 엄마는 맨날 언니만 우선이고 나는 뒷전이지? 다른 집은 주워온 자식 차별하고 친자식을 더 예뻐한다던데 우리 집은 뭐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어. 나만 맨날 언니 대신 혼나고 저번에 운동화도 언니만 사주고. 운동화는 언니가 시험에서 1등해서 사준 거잖아. 너도 언니처럼 공부 좀 열심히 해서 성적 올려봐. 그럼 엄마가 운동화도 사주고 옷도 사줄 테니까. 됐어. 난 공부에 흥미 없어. 공부는 핑계고 엄마는 매사 언니한테밖에 관심 없잖아. 그렇게 엄마가 저와 자신을 차별 대우한다고 불만이 많은 동생이었습니다. 동생의 이런 항변은 일리가 있는 것이었기에 저는 늘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죠. 엄마는 제가 데려온 자식이라고 눈칫밥 먹고 상처받을까봐 그게 싫으셔서 저를 배려한 것이었는데 그런 배려가 동생에게는 역차별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해서 저는 평소에 동생과 관련해서는 웬만하면 제가 양보하고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었습니다. 이런 저의 성향을 엄마는 알고 계셨고요. 저로 인한 집안의 분란, 엄마 아빠는 저를 양육하는 문제에 관해 자꾸 다투셨고 평소에도 그다지 금슬이 그리 좋은 분들은 아니셔서 제가 중학교 갈 즈음에서 아빠는 자신의 본가에 가서 생활하겠다며 집을 나가버리셨습니다. 그때 친할머니께서 집에 찾아오셔서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경수애미야. 너 고아원에서 딸아이 1명 데려다 키운다 했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만 딱히 타박은 안 했는데 지금 주어원에 거둔다고 멀쩡한 내 자식을 네 남편을 집에서 내쫓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세상 천지 이런 경우 없는 일이 어딨어. 희수 너 처내고와 추워다 딸로 키워줬으면 고마운 줄 알고 네가 알아서 집안 분란 안 일으키게 조심해야지. 네가 얼마나 여시짓을 했으면 네 엄마가 이렇게 아빠까지 내쫓고 너만 딸이라고 감싸고드냐? 응? 주워온 딸이면 주워온 딸답게 행동할 줄 모르고. 아이 앞에서 그런 말씀은 삼가주세요. 희수가 입양해온 아이긴 하지만 저한테는 경순이나 희수나 다 귀한 딸이기 매한가지예요. 너 말 한번 참 우습게 하는구나. 어떻게 경순이하고 희수가 똑같은 딸일 수 있니? 경순이는 엄연히 우리 전씨 집안 자손이고 희수제는 근본도 모르는 철천지 고아야.
피규어할 걸 피규어하고 감쌀 걸 감싸라. 너한테나 그렇지. 나한테는 택도 없어. 나한테 손녀는 우리 경순이 한 명밖에 없다. 경순이가 제 몸으로 낳은 자식이면 희수는 제가 마음으로 낳은 자식입니다. 희수 앞에서 자꾸 이런 말씀하실 거면 앞으로 저희 집에 오시지 마세요, 어머님.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대놓고 저를 보호한다고 선을 긋는 엄마였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하면서도 늘 집안의 그런 분위기가 좌불안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온건한 가정에 딸로 입양된다는 사실이 좋았는데 상황이 자꾸 이렇게 되다 보니 뭔가 나로 인해 가정불화의 씨앗이 되는 것 같아 못내 마음이 불편했죠. 제가 이런 사실을 말씀드리고 식구들 앞에서 대놓고 저를 편들지 말아달라고 엄마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엄마가 저를 생각해 주시는 것 잘 알고 감사하지만 엄마가 너무 대놓고 저를 감싸는 게 되려 더 마음이 불편하다고요. 너를 감싸고 안 감싸고의 문제가 아니야. 난 널 입양하는 순간 내 딸로 받아들였고 넌 이미 우리 집안 호적에도 오른 버젓이 엄마 딸이다. 널 키우는 것도 널 딸로 선택한 것도 엄마이고 애초에 다 동의해놓고 이제 와 저렇게 행동하는 집안 어른들 네가 신경 쓸 것 없다. 그리고 경순이는 아직 어리고 철없는 동생이니 네가 좀 이해해주고 엄마가 딸을 보호하고 감싸는 건 당연하단다. 만약에 경순이가 네 처지였어도 엄마는 마찬가지로 행동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엄마였고 저는 엄마의 그런 마음과 사랑에 부응하기 위해 정말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제가 엄마의 그런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엄마의 면을 서게 하는 엄마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딸이 되자 보답의 길은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서요. 다행히 공부머리가 있었고 남들보다 2배, 3배 열심히 독하게 공부한 덕분에 저는 서울 명문대학의 법대에 진학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엄마 아빠는 결국 이혼하셨어요. 저를 둘러싼 갈등 말고도 다른 문제도 있긴 했지만 집안 사람들은 모두 저 때문에 엄마 아빠가 이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생은 친가가 있는 지역의 예술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어서 공교롭게도 고등학교부터는 동생은 친가에 가서 아빠와 지내게 되었고 저는 서울의 집에서 엄마와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공부에 영 소질이 없었던 동생인데 동생은 친가가 있는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한국무용을 전공하게 되었죠. 저는 엄마 아빠의 이혼도 몹시 죄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해서 엄마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엄마, 저 때문에 엄마 아빠가 이혼하시는 건 말도 안 돼요. 제가 원하면 기숙사 생활도 할 수 있는데 제가 기숙사 들어가고 엄마 아빠 다시 합가해서 사시는 거 어때요? 대학 가면 제가 독립해 나가 살아도 되니까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고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 내년이면 고3인데 이제 와서 갑자기 기숙사 생활이라니. 수험 생활이 얼마나 힘든데 엄마가 해주는 따순 밥 먹고 공부해야지. 아빠하고는 진작부터 성격도 안 맞고 부부만의 문제로 이혼하는 거니까 넌 신경 쓸 것 없어. 그런 쓸데없는 고민할 생각에 공부나 한 자 더 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엄마였고 저는 그저 그런 기대에라도 부응하고자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법대생이 되었고 졸업과 동시에 사법고시에 패스해서 판사가 되었죠. 제가 판사가 되었을 때 제일 기뻐한 것도 엄마였습니다. 희순이가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고 총명했지. 널 보는 순간 너는 뭘 해도 하라이라고들 생각하고 있었단다. 아휴, 자랑스런 우리 딸. 여자 판사라니 엄마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동네 잔치를 열고 가족 잔치를 열고
엄마가 기뻐하시는 모습에 저도 이런 식으로라도 엄마의 기대에 부응해서 조금이나마 보답을 해드린 것 같아 마음이 놓였죠. 전 판사가 된 이후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해서도 엄마가 사는 곳에서 반경 1km 이상 떨어져 지내본 적이 없습니다. 신혼집도 엄마 집 근처에 구했고 월세 전세를 거쳐 자가를 마련할 때에도 친정과 같은 동네에 집을 샀고요. 저는 처음에 엄마를 한 집에 모시고 살고 싶었지만 엄마의 완강한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었죠. 그래도 언제나 근거리에 살면서 자꾸 엄마를 찾아뵙고 맛집이나 좋은 곳을 알게 되면 한 달에 2번 이상은 꼭 엄마와 함께 모시고 가서 데이트를 하고 그랬습니다. 남편 역시 이런 저의 성향에 별 불만이 없었고 제가 살아온 배경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제가 엄마에 관해 각별한 것을 이해했죠. 남편도 애처가는 아니었지만 저의 이런 마음을 헤아려서 어버이날이나 엄마 생신날 저 못지않게 엄마를 많이 챙겨드리기도 했고요. 그랬던 저희 엄마가 나이가 많이 들어 췌장암 진단을 받고 치매까지 겹친 것을 알게 되자 저는 당장 엄마 집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전 솔직히 엄마의 치매가 아무리 중증의 수준까지 나빠진다 하더라도 엄마를 요양원 같은 곳에 보낼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쓸쓸하고 암담한 생활을 하던 저를 입양해서 친딸 못지않게 키워주신 엄마였는데 그런 은혜를 잊고 자란 내가 다 늙은 엄마를 요양원에 모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었죠. 마음이 그래도 상황이 받쳐주지 않으면 힘들었을 텐데 저는 이미 은퇴해서 시간적인 여유도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나이가 많지만 아직 지병 하나 없이 튼튼한 것도 다행이었고요. 그렇게 친정집으로 들어가 엄마와 한집살이를 하며 엄마의 병간호를 하는데 췌장암 증상은 생각보다 통증의 강도가 심하지 않아 약으로 어느 정도 다스리며 투병이 가능했는데 엄마의 치매 증상이 문제긴 했습니다. 심각하고 위험한 일을 하시는 건 아니었지만 매일 이웃 동네의 멀쩡한 카페에 가서 소란을 일으키는 엄마였습니다. 틈만 나면 그 카페에 찾아가서 대뜸 불이야, 아유 불이야, 당장 다 나와. 지금 안 나면 다 타 죽는다. 소방차 불러요. 아저씨, 소방차 좀 불러주세요. 그렇게 멀쩡하게 영업 중인 가게 앞에서 불이 났다고 소리를 지르시고 그것도 모자라 길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대성통곡하시는 엄마였습니다. 안 돼. 아유, 정신 차려, 정신 차려요. 이렇게 죽으면 안 돼. 아유, 그럼 내가 미안해서 어떡해. 정신 차려. 죽지 마. 미안해. 그렇게 영문을 알 수 없이 길바닥에서 우는 엄마를 경찰서에서 보호하고 있다가 제가 연락이 와서 엄마를 찾으러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엄마를 유심히 관찰하고 신경을 바짝 써도 한 달에 한 번꼴로는 꼭 그런 사고가 발생하는 시기였죠. 그날도 엄마가 점심 식사를 마치고 약까지 다 드신 후에 낮잠을 주무시길래 큰 걱정하지 않고 저는 욕실로 들어가 샤워도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급하게 휴대전화가 울리더군요. 청소를 대충 마무리하고 전화를 받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경찰서였습니다. 저희 엄마가 저번처럼 그 카페 앞에서 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파출소에 모시고 있으니 와서 데려가라는 전화였죠. 제가 화장실 청소하는 사이 귀신같이 집을 빠져나가 또 그런 소동을 일으키신 것이 분명했죠. 저는 부랴부랴 옷을 갈아입고 당장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엄마는 아무 일이 없었던 사람처럼 천진하게 웃으면서 경찰이 잡수라고 내어준 과자를 맛있게 드시고 계시더군요. 엄마, 오늘도 그 카페에 갔었어요? 대체 젊은 사람들 많이 가는 그 카페에는 엄마가 무슨 볼일이 있다고 자꾸 가세요. 남의 영업하는 가게에 그렇게 찾아가서 소란 피우면 안 돼요. 과자 맛있어, 엄마?
이거 과자 참 맛나다. 너도 하나 먹을래? 엄마, 나는 점심을 많이 먹어서 생각이 없어. 엄마 많이 드세요. 경찰관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늘 엄마를 잘 살피는데 오늘 낮잠 주무시는 동안 제가 잠깐 화장실 청소를 하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네요. 앞으로는 제가 더 주의해서 엄마를 살피겠습니다. 그렇게 경찰관들에게 폴더 인사를 하며 사과를 하고 있는데 조서실 안에서 나이 지긋한 형사 한 명이 나오더니 할 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실 말씀이란 게 뭔데요? 제가 옛날 기록들 뒤져볼 일이 있어서 훑어보다가 여기 할머님과 관련된 사건 하나를 알게 됐어요. 예? 저희 엄마요? 저희 엄마는 무슨 범죄 전력이 있는 분이 아닌데요. 제가 시효경찰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예전 사건들 조사하고 알아보는 게 일입니다. 그런 것과 관련한 소설을 쓰고 있어서 그런데요. 할머님께서 틈만 나면 그 특정한 카페에 가서 반복적으로 소동을 일으키는 게 미심쩍어 그 장소에 관한 뭐 특별한 기록이 있나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판사님, 사실 김복술 할머니는요. 시효경찰이라는 별명이 붙은 그 형사가 추적한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김복술은 저희 엄마의 본명이십니다. 김복자 술자. 이름도 복스러운 저희 엄마시죠. 엄마가 매일 가서 부리야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에게 대피하라 외치는 그 카페는 사실 엄마가 아주 옛날에 운영하던 썰렁탕집이 있던 자리라고 하네요. 엄마는 그 카페 자리에서 오랫동안 설렁탕집을 하셨는데 어느 날 설렁탕집에 아주 큰 화재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화재의 원인은 설렁탕 육수를 끓이던 주방에서 가스가 새는 바람에 폭발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아주 큰 화재 사고로 이어졌던 거라고 하네요. 주방에서 육수를 끓이던 아주머니 한 명이 그날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는데 그 목숨을 잃은 화재 사고의 당사자가 바로 저희 친엄마셨던 겁니다. 그때 화재 사고가 아주 크게 났던 바람에 식당 주인이었던 할머님께서도 조사를 자세히 받았는데 사망자와의 관계를 추궁하던 과정에 그런 조서 사실을 훑어보다가 그 돌아가신 분이 판사님 어머님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저희 엄마가 식당에서 일을 하시다 무슨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그게 화재 사고라고 말씀은 아무도 안 해주셔서 그때만 해도 판사님이 어리셨기 때문에 화재 사고로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게 신경이 쓰였을 겁니다. 할머님은 판사님 친어머니분과 아주 자매처럼 각별한 사이셨다고 합니다. 할머님은 그때 화재 사고로 조서를 받으면서 펑펑 우시면서 돌아가신 분에게 어린 딸이 있는데 그 딸에게 미안해서 어떻게 하냐며 엄청 자책하셨다고 하더군요. 주변 분들 찾아다니며 제가 알아보니까 할머님께서는 그림자처럼 판사님 주위를 살피시면서 판사님께서 잘 크고 있나 계속해서 지켜봤던 모양입니다. 판사님께서 고아원에 버려진 걸 알게 되신 후로 바로 판사님을 입양해서 딸로 키우신 거고요. 엄마, 날 입양한데 그런 사연이 있었어? 엄마 때문에 우리 친엄마가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왜 꼭 그렇게까지... 그러니까요. 그날 조서 받으신 내용을 보면 화재 사고가 나던 날 평소와 조금 다르게 할머님께서 시장을 나가시고 판사님 친어머니께서 가게에 남아 육수를 끓이셨다고 합니다. 평소 시장 다녀오는 일이 친어머니 일이었는데 그날따라 시장에 필요한 물건이 있다고 할머니께서 나가셨고 그렇게 목숨을 구한 거라고, 그게 못내 마음에 걸린다고 조사를 받으면서 그런 말씀하신 내용도 기록에 다 남아있네요.
사연을 모두 알게 된 경찰서의 사람들은 모두 흐느끼며 울음을 참지 못해서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 오랜 세월 알지 못했던 엄마의 속내를 비로소 알게 되자 복받치듯 오열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엄마, 나 다 이제 알았어. 그래도 괜찮아. 우리 친엄마는 엄마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나 키워줘서 너무 감사해요. 엄마 마음 이제 다 알았으니까 이제 그 알몸 카페 가서 부리야 소리 지르고 그러지 마세요. 엄마가 왜 그래야 했는지 제가 이제야 그 이유를 다 알게 됐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엄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천진한 얼굴로 과자 만드시는 엄마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순간 거짓말처럼 눈빛이 또렷해지시더니 정말 괜찮아? 나 용서해 주는 거야? 그날 내가 평소처럼 육수를 끓이고 네가 시장을 갔으면 네가 명을 달리하지 않았을 건데 네가 너 어린 딸 고향에서 데려와야 된다고 그렇게 딸을 보고 싶어 했잖아. 남편은 믿을 만한 놈이 못 된다고. 딸아이를 지킬 건 세상 천지 너밖에 없다고. 네가 그렇게 매일 다짐했는데 나 때문에 네가 명을 달리해서 어떡하니? 어떡하니? 엄마는 분명 외모가 닮은 저와 젊은 시절 저의 친엄마를 착각하시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제가 친엄마인 것처럼 엄마에게 대답해드리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언니, 이제 나한테 그만 죄스러워해. 그날 언니가 시장을 가고 내가 식당에 남았던 건 그냥 우리 선택이고 운명인 거야. 가스가 새서 불이 나는 바람에 내가 잘못됐지만 그래도 언니가 내가 딸 걱정하는 거 알고 우리 딸 데려다가 이렇게 판사님으로 훌륭하게 키워줬잖아. 나 대신 언니가 우리 딸 엄마 노릇 평생 해줬으면 됐어. 나 언니 원망 안 해. 그러니까 그만 미안해. 응? 그래도 미안하다. 미안하다 옥자야. 그렇게 살아생전 저희 친정엄마 이름을 부르시며 펑펑 눈물을 흘리시는 엄마였습니다. 저는 엄마의 주글주글한 얼굴 위로 흘러내리는 뜨거운 눈물을 옷소매 자락으로 닦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꼭 엄마를 끌어안아 드렸죠. 그렇게 경찰서에서 한바탕 울음바다의 소동을 거친 후 엄마를 집으로 모셔왔는데 신기했던 사실은요. 그날의 사건 이후 엄마가 카페에 찾아가서 소동을 일으키는 일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한동안 저도 무척 신기하고 남편도 신기했죠. 어머님, 요새는 집 나가는 일 없어지셨다며? 아유, 그거 참 신기하고 다행한 일이다. 그렇지? 그러게요. 아마 그날 경찰서에서 그 형사님이 화재 사고에 관해 말씀해 주시고 날 우리 친엄마로 착각했을 때 내가 엄마한테 괜찮다고 이제 그만 미안해하라고 말해서 그날 엄마 입장에서는 뭔가 마음이 놓여서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엄마 평생 나 키우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셨을까? 아휴, 그런 사연이 있었다면 나한테 진작 말씀이라도 해주시지. 그런 돌덩이 같은 비밀을 마음속에 품고 사시려니 얼마나 힘드셨어, 우리 엄마. 그러게 말이다. 장모님이 참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아. 당신 배려해서 그런 말 이제까지 함구하신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런 미안함으로 평생 당신을 그렇게 딸로 거두신 것도 보통 의리와 인간성을 가진 분이 아니란 생각이 드네. 당신 어머님 새삼 참 존경스럽다. 그렇게 말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저도 엄마의 주기적인 소동이 없어져서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평생 그렇게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셔야 했을 엄마의 마음이
뒤늦게 헤아려져서 마음이 많이 아프더군요. 엄마는 췌장암 4기 진단을 받으셨는데 그해 가을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경찰서에서의 그 사건 이후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엄마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저와 함께 평소 좋아하시던 TV 드라마를 함께 보고 있었죠. 엄마는 젊은 시절에도 드라마를 유달리 좋아하셨었는데 그래서일까 저와 함께 좋아하는 드라마를 볼 때에는 정신이 또렷하게 돌아오실 때가 많았답니다. 그날도 귤을 까먹으며 저와 드라마를 보시면서 누가 못됐고 누가 착하다, 누가 멋있고 누가 쪼잔하다 배역 품평을 하며 재미있게 보시다가 갑자기 아무런 말씀 없이 조용하시길래 봤더니 고개를 한쪽으로 푹 꺾고 아무 미동이 없으신 겁니다. 전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예감에 엄마를 거칠게 흔들어 깨웠지만 엄마는 영영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소파에 저와 함께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시다가 그렇게 잠들듯이 편안하게 돌아가신 거였죠. 췌장암이요. 말기가 되면 통증도 심하고 해서 투병하는 분들이나 간호하는 분들이나 막판에 많이 힘들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저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엄마가 그렇게 많이 고통스러워하지 않으시고 편안하게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너무 다행스러웠습니다. 저는 당장 남편과 여동생에게 엄마의 소천 소식을 알렸습니다. 병원으로 가족들이 모두 달려왔고 여동생은 병원 영안실에서 마지막 엄마의 모습을 보고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마지막 가시는 길은 막내딸 얼굴 보고 가야지. 마지막 가는 길마저 언니 품에서 돌아가셔버리면 제가 섭섭해서 어떡해요, 우리 엄마. 어? 엄마, 좀 일어나 보셔요. 벌써 이렇게 가지 마시고 조금만 더 우리 곁에 있다 가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온 가족이 슬퍼하는 가운데 엄마의 장례식이 이루어졌습니다. 복잡한 장례의 절차들을 다 마무리한 뒤 동생과 마주 앉아 그간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저의 친엄마와 엄마의 사연을 자세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숨겨오신 비밀을 전해들은 동생은 정말 기함할 듯이 깜짝 놀라더군요. 엄마는 그런 사연을 숨기고 언니를 입양하고 그래서 엄마는 옛날에 그렇게 언니를 감싸고 맨날 나만 남으라고 그러셨던 거구나. 난 엄마한테 그런 이유가 있는 줄도 모르고 맨날 철없이 언니랑 나를 차별한다고 아각대긴 했으니 정말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엄마를 좀 더 이해해드리고 언니하고도 그렇게 다투지 않았을 텐데. 경순아, 너도 그거 몰라서 그런 거잖아. 그리고 나 역시 너무 죄스러운 건 마찬가지야. 엄마는 그런 무거운 속내를 평생 숨기고 사시느라 엄마가 가장 힘들고 마음이 아프셨을 거야. 그리고 본의 아니게 매번 너를 혼내고 나를 편들어야 했던 엄마 마음. 난 지금도 사무치고 너무 죄송하다. 미안해야 할 사람은 나야. 경순아, 미안하다. 나로 인해 크면서 엄마한테 네가 서운한 거 많았다는 거 다 알고 있어. 정말 미안해. 아니야, 언니. 진실을 알고 나니까 엄마가 왜 그렇게 언니를 감사했는지 알게 됐어. 내가 엄마 입장이라도 그랬을 것 같아. 나는 엄마가 낳은 딸이고 미안할 게 없는 입장인데 엄마한테 언니는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아픈 손가락이었던 거지. 내가 당연히 이해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몰라서. 그만 울어, 경순아. 네가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 거 엄마도 절대 원하지 않으실 거야. 언니, 내가 크면서 엄마가
언니를 더 예뻐한다고 언니한테 못되게 굴고 질투했던 거 용서해줘. 매사에 언니가 흠잡을 데 없는 데다 엄마 사랑 독차지하는데 언니는 똑똑해서 공부까지 잘하니까 솔직히 언니한테 정이 안 갔어. 그래도 그러면 안 되었던 건데. 내가 네 입장이었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언니라고 고아원에서 데려왔는데 엄마라는 사람은 사사건건 언니 편만 드니까. 어린 네가 얼마나 마음이 안 들었겠니? 난 솔직히 엄마가 내 편 들어주시는 거 마음 안 편했어. 너한테 항상 미안했고. 아니야 언니. 내가 좀 더 그릇이 컸어야 했어. 언니는 엄마 사랑 받은 만큼 또 평생 엄마한테 효도 많이 했잖아. 난 공부 못해서 무용으로 대학까지 갔지만 지금 식당 가고 있는데 언니는 전공 살려서 졸업과 동시에 판사가 되고 검사 남편과 결혼해서 문제없이 결혼 생활도 잘하고. 난 엄마 닮아 그런가? 이혼까지 해서 불효했잖아. 난 내 인생이 안 풀릴 때마다 그래도 언니가 잘 나가고 잘 사는 게 그렇게 안심이 되더라. 나만 딸이었음 우리 엄마가 자랑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었을 건데 판사 언니가 있어서 우리 엄마가 그래도 어깨 좀 펴고 다니겠구나 하고. 그런 말이 어딨니? 이혼이 무슨 인생 실패도 아니고 이젠 선택의 시대가 된 마당에 게다가 너 식당 시작한 후론 장사 잘 돼서 돈도 얼마나 많이 벌었니? 엄마 해외여행도 많이 시켜드리고. 진짜 효녀는 너야. 아니야, 언니가 진짜 효녀야. 평생 엄마랑 가까운 데 살면서 주말마다 찾아뵙고 병원 볼 일은 아무리 바빠도 언니가 엄마를 모시고 다 다니고 결국 엄마 마지막도 언니가 곁을 지켰잖아. 난 시어머니로 식당으로 그럴 경황이 안 되었지만 막상 엄마를 요양원에서 떠나보냈다면 마음이 아팠을 거야. 마음 편하게 엄마를 보내드릴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마워 언니. 아니야. 고마워할 사람은 나지. 너나 엄마나 나에게는 평생 은인인걸. 엄마는 돌아가셨지만 나 평생 언니로 너한테 잘하고 헌신할 거야. 그렇게 엄마가 평생 마음속에만 숨겨왔던 비밀을 동생에게 털어놓고 나자 동생과도 사이가 훨씬 돈독해졌답니다. 사실 예전엔 동생과 사이가 좀 서먹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집이나 자매간에 부모님을 사이에 두고도 누굴 더 예뻐한다, 차별한다, 어느 정도 갈등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지만 저희 집안 같은 경우는 그 상황이 좀 더 특별하고 심했거든요. 전 동생 눈치 보고 미안해하고 동생은 왜 맨날 언니가 우선이야? 불만일 수밖에 없던 상황들. 엄마의 속 깊은 배려였다는 것을 동생도 이제는 알게 되었고 동생은 과거의 질투나 안 좋은 감정들을 모두 뒤로하고 저와 각별한 자매 사이가 되었습니다.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요. 엄마의 오랜 일기장을 한 권 발견했습니다. 그 일기장은 저와 동생을 키우며 있었던 사소한 에피소드, 그날의 감정들을 짤막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었는데 엄마는 그 당시에 대포집 운영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는데도 언제 이런 일기 비슷한 것을 썼는지 참 놀랍더라고요. 일기의 내용이란 것이 대부분 저와 동생을 키우며 생기는 애로사항들 위주라서 마음이 먹먹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엄마 일기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더군요. 어쩔 수 없이 동생과 저를 차별하게 된다. 큰애와 둘째를 공평하게 대해야 하고 내 감정과 죄의식으로 인해 큰애에게 치우쳐서는 안 된다. 그런데 오늘도 그런 실수를 하고 말았다. 부디 둘째가 이런 내 마음을 이해해 줄 날이 와야 할 텐데. 뭐 이런 내용들이 많았고 저는 그 빛바랜 엄마의 일기장을 동생에게 주었습니다. 동생 역시 엄마의 일기를 차분하게 다 읽고 난 뒤
결국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엄마의 뒤늦은 진심을 알고서 가장 마음 아파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제 동생이었답니다. 엄마를 떠나보내고 난 뒤 함께 엄마를 그리워하고 추억하다 보니 동생과는 더 사이가 가까워졌죠. 동생과 나에게 세상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유일한 감정. 엄마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과 그 그리움으로 인한 많은 기억들. 그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저와 동생이었으니까요. 요즘도 저와 동생은 시간만 나면 엄마가 모셔진 추모원을 찾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아주 풍광도 좋은 그 추모원의 아주 양지 바르고 따뜻한 자리에 엄마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엄마의 생신을 맞아 동생과 손을 잡고 추모원에 다녀왔습니다. 생전 엄마가 그렇게도 좋아하시던 안개꽃 한 다발을 사들고요. 엄마, 하늘나라는 어떻게 좀 지낼만 하세요? 오늘 날씨도 좋고 식당도 쉬는 날이라서 언니랑 같이 엄마 보러 왔어요. 엄마, 나 이제는 옛날처럼 언니한테 짜증도 잘 안 내고 다투지도 않아요. 그리고 엄마가 왜 자꾸 언니 편만 들어야 했는지 나 그거 이제야 알게 됐어. 엄마, 미안해요. 진즉에 엄마 진심을 알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서운하지 않아도 됐을 건데. 엄마, 나 이제는 엄마 마음 다 이해하니까 하늘에서는 그렇게 마음 괴로워 마시고 행복하게 쉬고 계세요. 아셨죠? 엄마, 이제 경순이가 엄마랑 저 질투 안 한다네요. 농담이고요. 경순이랑 저 세상 누구보다 의좋은 자매로 지낼 테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편하게 쉬세요. 그곳에서 저희 친엄마 만나셔서 담소 많이 나누셨어요? 가끔 만나시거든 제 소식도 전해주세요. 머리 하얀 할머니가 되었지만 그래도 아직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고요. 경순이랑 엄마 좋아하는 안개꽃 사들고 자주 놀러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엄마. 그렇게 엄마에게 인사하고 동생과 내려오는 길, 엄마가 모셔진 추모원이 입구 쪽으로 숲길이 나 있는데 아주 경치가 좋고 운치가 있게 조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날도 동생과 나란히 엄마를 뵙고 천천히 그 숲길을 걸어 내려오는데 감회가 아주 새롭더군요. 뭔가 누군가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육신은 죽어 없어져도 남아있는 사람들의 가슴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말의 의미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와 관련한 사소한 추억에서부터 좀 특별했던 날의 기억들까지 추모원을 찾아올 때마다 그런 기억들이 샘솟듯 올라와서 어떨 땐 불현듯 엄마가 바로 곁에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있었으니까요. 이건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엄마가 살아생전 지내시던 집에 가서 청소를 할 때면 엄마가 여전히 부엌에서 찌개를 끓이고 밑반찬 만드시면서 금방이라도 제게 잔소리하실 것 같은 때가 있거든요. 그날은 동생과 추모원 숲길을 걸어 내려오는데 아주 예쁘게 생긴 산새 2마리가 입구까지 계속해서 저와 동생을 줄곧 따라오는 겁니다. 지지배배 지지배배. 처음 들어보는 아주 예쁘고 청량한 울음소리까지 지저귀면서요. 저와 동생은 처음엔 그저 심상하게 그 산새 2마리를 쳐다보다가 숲길을 걸어 내려오는 내내 따라오더니 결국 주차장 언저리까지 쫓아온 산새 2마리를 보면서 동시에 그런 소리를 내뱉고 말았네요. 설마 엄마하고 언니 친엄마? 설마 엄마하고 친엄마? 그렇게 말하고 나서 한참을 둘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멀어져가는 산새 2마리를 보니까 참 묘한 기분이 들더군요. 그 산새 2마리가 정말 엄마와 친엄마는 아니겠지만 뭔가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면
저런 식으로 존재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지켜보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나이가 이렇게 60 중반이 넘어도 돌아가신 엄마들이 저를 지켜본다는 사실은 참 든든하고 마음이 따뜻하답니다. 60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심지어 100살이 되어도 엄마는 엄마이고 자식은 자식이라는 말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저도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지만 저 역시 아이들이 반백살이 되어도 제 눈에는 여전히 아기처럼 보이는 느낌이 있으니 하늘나라의 엄마들도 그런 심정으로 저와 동생을 지켜보지 않을까 어슴풀에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엄마, 평생 저를 사랑으로 헌신으로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미안해 마시고 죄스러워 마시고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쉬시길요. 평생에 걸쳐 갚을 만큼 애초에 엄마는 잘못한 것도 없었는데 넘치는 사랑으로 저를 길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운명의 장난으로 친엄마와 일찍 헤어졌지만 그래도 저는 인생에서 두 번째 엄마를 만나 누구보다 행복하고 따뜻한 유년기와 사춘기 시절을 보냈어요. 이제 엄마는 곁에 안 계시지만 엄마의 혈육인 동생이 제 곁에 있고 엄마의 빈자리를 제가 부족하나마 언니로서 따뜻하게 살뜰하게 채워줄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엄마, 사랑합니다. 다음 생에는 꼭 제 딸로 태어나주세요. 제 딸로 태어난 엄마에게 제가 이 생에서 받은 그 헌신적인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